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마디로 한국은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고요. 또는 경제 성장도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외 자본, 해외 자본의 의존도도 크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는 역사적으로 98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외환시장 또는 외화 자금 시장을 통해서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에 미래의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외환시장이요, 외화 자금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그것이 이야기하는 자본의 변동성 심화는 한국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융회사는, 기업은 경영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그러면 국제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된 환율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에서 한국 경제 특성은 뭐냐?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환율이 안정된 시기에는 우리가 미국 엔화,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화 어떤 통화보다도 굉장히 환율의 변동성이 낮아요. 별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국제적으로 샥이 오고 좀 불안정한 상태, 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환율은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보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커터시스가 굉장히 큰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 움직일 때 엄청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평상시에도 좀 움직이고 클 때도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나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런 환율의 변동성이 큰 것은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자본 흐름의 변동성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7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됐고요. 자본의 흐름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자본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율의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관련된 자본 흐름의 변동성에서 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전과 달리 은행의 차입이나 주식을 통한 자본의 유출입이 아니라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시장을 통한 자본의 유출이 커졌다 하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 흐름의 변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외 자산과 대외 부채인데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 시에도 2008년대에도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면 우리가 위기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97년도, 2008년도에 외환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환과 관련된 위기는 외화 유동성 위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집안이 있는데요. 이게 갑돌이 집안이라고 해봅시다. 이 집안에서는 전 집안 식구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전 집안 식구 전체적으로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산이 많고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비슷합니다. 어디다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있는데 아들 녀석은 월급은 적은데 씀씀이가 너무 커요. 항상 빚을 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디폴트가 나고 채무불이행, 부도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돌이 집안은 아들이 부채가 되니까 항상 부도가 많이 나는 집안으로 이제 동네에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확히 동일한 현상입니다. 은행이 차입을 해서 은행이라고 하는 주체는 항상 외화 자산은 없는데 왜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자산의 90% 이상은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 운영하는 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외화 차입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중앙은행이 은행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외환 위기, 외환 자금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중요하지만 누가 외화 자산, 누가 부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구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인 정책 방안이 있고 사전적인 정책 방안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퇴직한 고령화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망이 맨 밑에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듯이 전 세계적인 이런 금융안전망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IMF가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안정망, 그것이 다자간 통화 수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양자간 통화 수합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이 균형 잡힌 우리가 안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자본이 부족할 때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은행에 대한 선물한 한도의 규제, 그 다음에 외국 채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은행이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 이상으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다시 얘기해서 은행이 시장성 수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대출에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우리가 보통 거시 건전성 부담금 또는 은행세, 뱅크랩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토빈세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대홍수를 보면 예외 없이 대홍수는 밀물 때 발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강물이 썰물 때 빠져나가서 바다로 술술 빠져나가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온 것이 강물로 잘 빠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넘쳐나질 않거든요. 쭉쭉 빠지는데,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세 가지 밀물이 겹친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유럽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아베 정부도 들어와서 일본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막 밀물듯이 막 자본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잔잔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들어온 자본을 빨리 바다로 빼내는, 해외로 빼내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본 또는 축적된 자본을 해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 유출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금리 저성장 시대, 노령화 시대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1%를 가지고 찾아 헤매는 상황인데, 이들 투자자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의 다양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서 플러스 알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중상층을 견고히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위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입장,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각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더불어 그들이 한국의 위험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행과 관련해서는 예대 비율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예금을 받은 거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지 우리가 은행채나 다른 것까지 조달을 해서 대출을 확대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과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채라고 할 수 있는 외평채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위험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 때는 699bp까지 갔었고 보통 100에서 120에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우리 신용등급이 상승하면서 65bp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지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 경제도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이런 예방도 잘하고 좋은 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강력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 체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의 논리, 자본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건전하게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비 35%인데요. OECD 어떤 나라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환율도 통화도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조금 재정 건전성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세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수비할 것이냐 관점을 떠나서 정부와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지혜를 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해서 우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하는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